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촛불입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입니다. 2세의 어머니를 잃고 8세 때 푸시킨의 시 바다의 나폴레옹을 낭독하여 아버지를 놀라게 하기도 했으나 그해 아버지와도 사별하고 이후 고모댁에서 자랐습니다. 16세에 카잔 대학에 입학한 후 철학적 명상에 잠기길 즐기며 괴테, 루소, 고골레 등의 작품을 탐독하였고 19세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했으나 실패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한편 창작을 시작합니다. 잡지 동시대인의 익명으로 자서전적 요소가 강한 처녀작 유년시대, 소년시대 등을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862년에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결혼하였고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부활은 그의 만년을 장식하는 대표작으로 카츄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1908년 출생 80년 기념제가 성대히 거행되었으나 그는 소신과 생활의 모순을 느껴 출가한 후 폐렴에 걸려 야스나야 폴리아나에 묻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지주가 행세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 무렵에는 지주도 여러 형태가 있었다. 자신도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을 경멸하며 업신여기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자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못된 자는 농노 출신의 관리인, 즉 시궁창에서 빠져나와 귀족 행세를 하는 무리들이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했다. 어느 지주의 영지에 그러한 관리인이 나타났다. 농부들은 소장료 대신 일을 하였다. 땅은 얼마든지 있었고 토질도 좋았으며 물도 초원도 숲도 울창하여 모든 것이 풍족했다. 그만하면 지주나 농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유스러웠다. 그런데 그 땅의 지주는 다른 영지에서 일하던 머슴을 관리인으로 채용했던 것이다. 이 관리인은 제 세상을 만난 듯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 외에 이미 출가한 딸들이 둘이나 있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므로 그렇게 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욕심이 지나쳐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 우선 농부들에게 정해진 일수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켰다. 벽돌 장사를 시작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혹사시키고 그 벽돌을 마구 팔아먹기 시작했다. 농부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지주를 찾아가 불만을 호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주는 도리어 농부들을 쫓아내고 관리인의 행포를 응징하지 않았다. 거기다 농부들 중에서도 이단자가 있어 동료들의 일을 관리인에게 밀고 하여 서로를 헐뜯게 되었다. 이래서 농부들의 단결은 무너지고 관리인은 더욱 포악해졌다. 날이 갈수록 관리인의 행포는 더욱 심해져 마침내 농부들은 이 관리인을 사나운 맹수처럼 무서워하게 되었다. 관리인이 말을 타고 마을에 나타나면 농부들은 아무데나 몸을 숨겨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관리인은 그것을 알아채고 모두들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에 화가 나 더욱 가혹하게 노역을 시키고 괴롭혔다. 때문에 농부들은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악독한 관리인을 아무도 몰래 죽여버리기도 했다. 이곳 농부들도 그렇게 할 것을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은밀한 곳에 모여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비교적 용기 있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 관리인에게 굽실거리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저런 놈을 죽여 없애자. 부활절 전날 농부들은 숲속에 모였다. 관리인이 지주의 숲을 손질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점심시간에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의논이 시작되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달퍼서야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저놈은 우리를 뼈까지 말릴 작정이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하게 일을 시키니 몸이 배건하지 못하고 또 제 놈의 맘에 안 들면 마구 두들겨 패니 세모는 매를 맞아 죽었고 아니심은 감방에 들어가 쇠고랑을 차고 곤욕을 당하고 있지 않나. 오늘 저녁 그놈이 또 행패를 부리면 끌어내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딘가 매장하면 누가 할 게 뭐야. 다만 모두 마음을 합해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실리 미나예프가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관리인을 저주하고 있었다. 관리인은 매주 의례 미나예프를 때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내마저 빼앗아 자기 집 식모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농부들은 결정을 내렸다. 저녁이 되자 관리인이 찾아왔다. 그는 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오자마자 벌목을 잘못했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베어놓은 나무더미에서 보리수 한 그루를 찾아냈다. 나는 보리수 가지를 베라고 하지 않았어. 누가 베었나? 빨리 말하지 않으면 모조리 매질을 하겠다. 그리하여 누가 맡은 자리에 보리수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것은 시돌의 구역이라고 말했다. 관리인은 시돌의 얼굴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했다. 그리고 바실리에게도 나무의 양을 적게 베었다고 채찍으로 때리고 난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농부들은 다시 모였다. 거기서 바실리가 입을 열었다. 그래, 당신들도 사람이요? 짐승만도 못해. 해치우자 하고서는 막상 그놈이 나타나면 달아나 버리니 꼭 내 앞에 참새떼 같아. 동료를 배반하는 자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야 돼. 하고 말로만 떠들다가 막상 매가 나타나면 모두들 숲속으로 숨어버리니 그러니까 매란 놈은 눈독을 들였던 놈을 잡아 족치는 거야. 매가 날아간 다음에야 참새들은 짹짹거리며 또 하나 없어졌군. 누가 없어졌나 바니카야. 그러나 그놈은 그런 꼴을 당할 만해.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라고 한다. 당신들이 꼭 그 꼴이오.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정말 배반하지 말아야 해. 시돌이 그놈에게 구타를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일제히 그놈을 처치해버렸어야 했단 말이오. 배반 않겠다 해치우자 하고도 매가 덤벼들면 행여나 다칠세라 도망쳐버리니. 농부들은 자주 그런 의논을 했고 언제나 결론은 관리인을 죽이기로 결정짓곤 했다. 순한 주간의 관리인은 농부들에게 지시하여 부활제가 시작되면 밭을 갈아 보리씨를 뿌려야 한다고 했다. 농부들은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절 전 금요일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바실리 집 뒷마당에 모여 또 의논을 했다. 저놈이 하나님을 잊고 이런 일을 강행하려 한다면 정말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죽여버리자. 거기에 표트르 미헤예프가 왔었다. 그는 점잖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농부들의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다. 오늘은 처음으로 나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큰 죄를 지으려 하는군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오. 목숨 하나 해치우기는 간단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 같소? 물론 그놈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더 큰 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여러분들은 참아야 해요. 바실리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화가 치밀어 분통을 터뜨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고?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죄가 되지만 그놈이 인간인가? 그렇지. 착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분명 죄가 되지. 그러나 그런 놈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인간을 위해서 미친 개는 죽여야 해. 죽이지 않으면 그놈의 죄만 커질 뿐이야. 놈이 사람을 괴롭힌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린다고. 만일 이 일로 고초를 당한다 해도 남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이야. 모두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야.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놈은 우리를 모두 죽이고 말 거야. 이봐, 자네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주님의 순환주일에 일하러 가는 것이 더 큰 죄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자네도 일하러 가지 않을걸? 그러자 표트르가 말을 받았다. 나가려 하지 않더니 밭을 가려고 하면 가야지. 누가 나쁜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만일 악을 악으로 없애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을 것이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면 그 악은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지만 그 피는 자신의 영혼에 달라붙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일이야. 자신은 악한 인간을 죽였고 악을 뿌리 뽑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더 큰 악을 자기 마음에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네. 재앙에는 묵묵히 참는 게 최선이야. 그러면 그 재난이나 불행은 스스로 물러나게 마련이니까. 이렇게 하여 농부들은 의논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의견이 분분하여 바실리처럼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끔찍한 죄를 짓지 말고 더 참아보자고 하는 자도 있었다. 농부들이 부활제 축하 행사를 끝마친 저녁에 이장이 서기를 데리고 관리인의 집에 다녀와서 관리인 미하일 세면우비치의 명령인데 내일은 모든 농민이 보리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은 서기와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내일은 모두 나와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한 조는 강 건너편을, 다른 조는 길가 밭부터 시작하라고 알려주었다. 농부들은 내심 화가 치밀었으나 그 명령에 반항할 용기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괭이와 삽을 들고 나가 밭을 갈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아침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부활절을 축하하고 있는데 이곳 농부들만 밭을 갈면서 일하고 있었다. 관리인 미하일 세면우비치는 아침 늦게 일어나 밭일을 살피러 나갔다. 관리인 아내와 과부가 된 딸은 모양을 내고 하인에게 마차를 준비시켜 예배에 참례하고 돌아왔다. 하녀가 집안일을 막 끝냈을 때 미하일 세면우비치가 돌아왔으므로 식구들은 같이 차를 마시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미하일 세면우비치는 차를 마신 다음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이장을 불렀다. 그래, 농부들을 밭에 내보냈는가? 네, 보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지시를 하여 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구역을 정해준 것은 잘한 일이야. 그런데 일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군. 잠깐 돌아보고 오게. 정오가 지나면 직접 가서 볼 테니까 한 정보를 둘이서 갈도록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도록 일러두게. 만일 소홀한 점이 발견되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이장이 나가려고 하니까 미하일 세모누비치가 다시 그를 불러세웠다. 그를 불러세우기는 했으나 머뭇머뭇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뭐야, 그 도둑놈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자네가 좀 알아보게. 흉보고 욕하는 말을 내게 자세히 알려줘. 나는 그놈들을 잘 알고 있어.
놈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이나 피우니까 밥가리 시기를 놓치면 큰 차질이 온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놈들이 짓거리는 말을 들어보고 내게 들려주게. 나는 그걸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 자, 어서 가보게. 그리고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내게 말해야 해. 알겠나? 이장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말을 타고 농민들이 일하는 밭으로 갔다. 관리인의 아내는 이장이 나가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남편에게 다가가 오늘은 일하는 걸 그만두었으면 어떻겠냐고 애원했다. 그의 아내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으므로 남편을 달래면서 농부들의 편을 들었다. 여보, 미생카, 그리스도의 대축일이니 죄된 일 하지 마시고 농민들을 쉬게 해요. 미하일 세면우비치는 아내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비웃기만 했다. 당신 한동안 풀어주었더니 아주 건방지게 구는데 관계없는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마. 미셴카, 나는 당신의 일로 흉한 꿈을 꾸었어요. 부디 제 말대로 오늘 많은 농민들을 쉬게 해주세요. 왜 이래?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내니까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군. 입 닥치고 조용해. 세면우비치는 잔뜩 화를 내면서 불이 붙은 파이프로 아내의 입에 들이대며 자기 방에서 쫓아내고 식사 준비나 하라고 일렀다. 미하일 세면우비치는 어묵이며 고기만두, 돼지고기가 섞인 양배추 수프나 통돼지구이, 우유가 든 빵을 먹고 앵두로 담근 술을 마시고 디저트로 케이크와 파이를 먹었다. 그리고 하녀를 불러 노래를 시키고 자기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미하일 세면우비치가 매우 기분이 좋아 기타를 퉁기며 하녀와 함께 웃음을 나누고 있을 때 밭에서 돌아온 이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다음 밭에서 살펴보고 온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래, 열심히 하고 있던가? 오늘의 책임량은 다 하겠던가? 네, 벌써 절반 이상이나 갈았습니다. 맛들인 데는 없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굵은 흙덩이는 없고? 네, 아주 잘 다져서 부드러운 좁쌀더미 같습니다. 관리인은 잠자코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 내 말은 없던가? 몹시 욕하지? 이장은 망설이며 입을 열지 못했다. 미하일 세면우비치는 들은 대로 모두 이야기하라고 다그쳤다. 모조리 말해.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그놈들을 감싸다간 자네가 다쳐. 사실대로 말해주면 상을 주겠으나 무엇을 감추면 매질이 있을 뿐이야. 야, 카트루샤, 이 친구에게 보드카 한 잔 주어라. 용기를 내게 해야지. 하녀가 나가더니 보드카를 가져와서 이장에게 주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쭉 들이킨 다음 입을 닫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 수 없지. 모두가 한 말은 내 탓이 아니니까. 저렇게 다그치니 다 털어놓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장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모두들 불평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 뭐라고들 하든가 이야기해보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 양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인은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아, 그래? 그런 말을 어떤 놈이 하던가? 누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말해보게. 바실리는 뭐라고 하던가? 이장은 자기 동료들의 이야기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바실리와는 전부터 틀어져 있었다. 바실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 작자는 관리인이 반드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잘들 하는군.
그놈은 그러면서도 왜 나를 죽이지 않지? 아무래도 도리가 없는 모양이군. 좋아. 바실리 내 놈하고 당장 세무라지. 다음에 치육하는 그놈도 역시 욕을 했겠지? 네, 모두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봐. 입 밖에 내기가 거북해서 어떻게 겁낼 것 없어. 어서 말해봐. 모두들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하일 세면우비치는 신이 난 듯 크게 웃었다. 하하, 두고 보자. 어느 쪽이 창자가 먼저 터질지. 그 다음은 누구였지? 치사카인가? 누구 하나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욕을 하고 협박조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표트르 미에예프는 그놈은 뭐라고 했지? 그놈도 틀림없이 욕을 했겠지? 아닙니다. 미하일 세버노비치님, 표트르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지? 네, 농부들 중에서 그 사람만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데가 있는 놈입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놀랐나? 글쎄, 그가 한 행동은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래? 정말 이상할 뿐입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투르킨 언덕의 경사진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아주 가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거기다 쟁기 손잡이 사이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짝 다가가 보니 그것은 교회에서 오코페이카에 파는 촛불이었습니다. 그것을 쟁기 손잡이 사이에다 세워놓았는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지런히 밭을 갈아엎으면서 부활제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쟁기의 방향을 바꿔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쟁기를 획 돌리고 아무리 빨리 밀고 나가도 촛불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몰려와서 미에예프는 부활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래, 그는 뭐라고 하던가? 그저 그는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뿐 다시 쟁기를 잡고 말을 재촉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촛불은 여전히 그대로 타고 있더군요. 관리인은 웃음을 멈추고 기타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고 그대로 앉아있더니 하녀와 이장을 물러가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커튼을 치고 침대에 드러누워 한숨을 쉬며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것은 마치 짐을 실은 수레가 내는 소리 같았다. 그때 그의 아내가 들어와 말을 걸었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가 졌어. 끝장이야. 이제는 내가 당할 차례야. 아내는 남편을 달래며 말했다. 여보, 지금이라도 농부들에게 가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더 심한 짓을 하고도 태어나더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아, 이젠 끝장이야. 그자가 이겼어. 아내는 그에게 외치듯 말했다. 빨리 나가서 농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어서 가세요. 곧 말을 준비하라고 하겠어요. 말이 준비되었다. 아내는 남편을 달래어 지금 밭에 나가 농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다. 미하일 세면우비치는 말을 타고 나갔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한 농부의 아내가 마을 문을 열어주어 안으로 들어갔다. 관리인이 나타나자 어떤 사람은 뒤뜰로, 어떤 사람은 집 모퉁이로,
어떤 자는 처마 밑으로 도망치는 것이었다. 마을을 빠져나가 출구 쪽에 이르렀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말을 탄 채로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관리인은 소리쳤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말에서 내려 자신이 문을 열고 다시 말을 타려고 한쪽 발을 올려놓는 순간 말이 돼지에게 놀라 갑자기 뒷걸음질 쳤다. 관리인은 몸이 무거웠으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말뚝에 심하게 부딪혔다. 그런데 말뚝을 박아 만든 울타리에는 끝이 뾰족한 말목이 길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관리인은 그만 이 말목에 배가 걸렸다. 체중이 무거운 탓으로 배가 찢겨져 땅바닥에 떨어졌다. 농부들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문께에 이르자 자기들 말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거기에 미하일 세모느비치가 넘어져 있었다. 두 팔을 벌리고 눈을 부릅뜬 채 창자가 터져 나왔고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땅이 피를 빨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농부들은 깜짝 놀라 말을 몰아 뒷길로 달아났다. 그러나 표트르 미에예프만이 말에서 내려 관리인 옆으로 가서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의 눈을 감겨주고 수레에 말을 메어 시체를 관에 넣어 아들과 함께 지주의 저택으로 갔다. 지주는 이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듣고 농부들에게 다음부터는 부역을 시키지 않았으며 소장료만 감해주었다. 농부들은 하나님의 힘은 죄에 있는 게 아니라 선에 있음을 깨달았다.